두 강대국이 서로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땅속 광물로, 다른 한쪽은 반도체를 그리는 물감으로,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총리의 발언 한마디가 동북아 전체의 공급망을 뒤흔들었습니다. 왜 외교적 마찰이 첨단 산업의 숨통을 틀어쥐는 무기가 되었을까요? 2025년 봄, 중국은 갈륨과 히토류 수출 밸브를 잠갔고, 일본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포토레지스트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한 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와 물감이 동시에 인질로 잡힌 셈이죠. 그 사이 한 나라는 양쪽 모두에게 손을 내밀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자원을 무기로 삼은 대륙의 전략, 기술로 맞서는 섬나라의 반격, 그리고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동맹의 균열까지. 동북아 반도체 패권 전쟁의 실체,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초 일본 정치권에서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 바로 대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를 내정 간섭이자 레드라인을 넘은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동아시아의 전략적 모호성이 한순간에 거쳐버린 셈이죠.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 중국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중일 관계는 오랫동안 얼음 위를 걷는 줄타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서로 얽혀 있으면서도 역사 문제와 영토 분쟁으로 언제든 불씨가 튈 수 있는 관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 과거사 교과서 문제까지. 양국 사이에는 해묵은 앙금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중국에게 대만은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베이징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마지노선이죠. 여기에 일본이 발을 들이밀었다는 것. 이는 곧 전면적인 보복의 명분을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했다. 군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격앙된 논평이 쏟아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조짐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반일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진짜 칼날은 따로 있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외교가 아닌 경제로 일본의 급소를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이 꺼내든 무기는 총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땅속에 묻힌 광물들이었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반격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갈륨, 게르마늄, 흑연, 안티몬, 그리고 히토류. 이름만 들어서는 낯선 이 광물들이 사실상 현대 첨단 산업의 심장을 구성하는 핵심 소재들입니다. 중국은 이 광물들의 대일본 수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의 수출 금지 조치나 다름없었죠. 갈륨은 반도체와 LED 제조의 필수적인 원소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장비에 쓰이고,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부터 전투기까지 첨단 기기라면 어디에나 들어가는 산업의 비타민이죠. 중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의 지위를 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광물들이 단순한 민간 산업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군사 장비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민군 겸용 소재들이죠. 중국은 바로 이 점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 통제를 정당화한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아무리 주문을 넣어도 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한 톨의 광물도 손에 넣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일본의 또 다른 급소, 관광 산업을 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공식적인 금지령은 아니었지만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단체 관광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었고 항공편 예약률이 급락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막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 관광업계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오사카의 번화가, 도쿄의 면세점, 홋카이도의 리조트에서 중국어 안내 방송이 뜸해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연간 1,000만 명에 육박하며 일본 인바운드 관광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이 거대한 수요가 한순간에 증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첨단 산업의 미래와 관광업의 현재를 동시에 타격하는 투트랙 압박. 중국은 일본 경제의 두 개의 심장에 동시에 손을 얹은 셈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할 것만 같았던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정가와 산업계에서 조용히 퍼지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 통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소재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을 새기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감광액이죠. 빛의 반응에 특정 부분만 남기거나 깎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물질 없이는 아무리 최첨단 장비가 있어도 반도체를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의 지배력은 압도적입니다. 도쿄오카, JSR, 시네치 화학 등 일본 업체들이 전 세계 최첨단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 쓰이는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사실상 일본의 독점 영역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반도체 굴기를 외쳐도 이 소재 없이는 첨단 칩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광물이라는 재료의 수도꼭지를 잠갔다면 일본은 반도체를 그리는 물감의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일본이 이 카드를 실제로 꺼내든다면 중국 반도체 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공급이 막히면 중국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흔들립니다. 한국, 대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른바 상호 확증 파괴의 구도입니다. 냉전시대 핵무기 경쟁에서나 볼 법한 공멸의 논리가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루머를 화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칼을 뽑지 않고 칼집만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일본은 단기적 반격 카드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더 긴 호흡의 전략이 조용히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가 단기전의 무기라면 일본은 장기전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를 낮추는 것, 이른바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었습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동남아시아를 향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에 주목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히토류 매장량이 상당하지만 채굴과 정면 기술이 부족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죠. 일본은 이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채굴 기술과 정면 노하우를 지원하는 대신 안정적인 광물 공급선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호주와의 협력도 강화되었습니다. 호주는 리튬과 히토류의 주요 매장국입니다. 일본은 호주 광산 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자원 루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큰 그림은 유럽에서 그려졌습니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일본은 유럽연합과 핵심 광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히토류, 리튬, 코발트 등 전략 광물의 공급망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선진국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일본에서 말레이시아로, 호주로, 그리고 유럽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수십 배에 달하는 광활한 우회 공급망이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루트가 중국산 광물을 완전히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굴 시설을 짓고 정면 공장을 가동하고 품질을 안정화하는 데 수년이 걸리죠.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일본은 단기적으로 포토레지스트로 버티면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광물을 조달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 것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다 않겠다는 오래된 격언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은 분명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 의존의 위험성을 절감하고 탈중국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의 움직임이 가장 빨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단순한 기후 법안이 아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중국에서 떼어내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었죠. 이 법에 따르면 중국산 핵심 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간 전기차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테슬라는 휘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 모터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기존 전기차 모터에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심 같은 필수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터 기술을 발표했죠. 휘토류 프리 모터입니다.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비슷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었습니다. 유럽 배터리 업체들은 흑연 대신 실리콘 음극재 개발에 투자를 늘렸습니다. 일본 전자기업들은 간료를 대체할 수 있는 화합물 반도체 연구에 속도를 냈습니다. 중국이 쥐고 있는 자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기술 개발이 전방위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수록 세계는 더 빠르게 중국 없이도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고객을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한 셈입니다. 물론 이 탈중국 움직임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광물 지배력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었고 이를 대체하려면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공급망의 재편은 쉽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본을 향해서는 날을 세우던 중국이 한국에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위급 교류가 재개되고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에 해빙의 기운이 감돌았죠. 이 온도 차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의 계산된 전략, 이른바 갈라치기였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공조에 쐐기를 박으려는 시도입니다. 일본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한국에는 당근을 내밀어 셋 사이의 결속을 느슨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죠. 중국의 시각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은 불편한 존재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 협력 체계가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군사훈련이 확대되고 경제 안보 분야의 공조가 깊어졌습니다. 중국을 의식한 연대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었죠. 베이징은 이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를 노렸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경제적 의존도도 높습니다.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이죠. 게다가 한국 내부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중국은 이 틈새를 파고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소의 이면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의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은근히 상기시키는 것이죠. 언제든 일본처럼 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입니다. 동맹의 결속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한국은 미묘한 줄타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화책에 응하면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하고 거부하면 경제적 보복의 가능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고래 싸움에 낀 새우의 처지가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살얼음판 같은 기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전문가들은 최소한 11월까지는 이 긴장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열쇠는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입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례 행사입니다. 올해 회의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정상이 마주 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국 모두 이 자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정상회담 직전까지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신경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APEC 전까지 일본에 충분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자원 수출 제한과 관광 규제라는 두 개의 지렛대를 놓지 않을 이유입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토레지스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동시에 우회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APEC 정상회의 전까지 중국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협상력이 생기니까요. 결국 양측 모두 12월을 기점으로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변수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외교 노선 변화, 또는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 같은 요인들이 판세를 뒤흔들 수 있죠. 확실한 것은 이 싸움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점입니다. 자원과 기술을 무기로 한 경제전쟁은 총성 없는 장기전입니다. 승패가 갈리기까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 싸움의 여파는 한반도에도 어김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중일 자원전쟁의 불똥은 이미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와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한국의 흑연 수입 중 중국산 비중은 80%를 넘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 의존도 역시 압도적이죠.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 공급이 막히면 국내 배리 공장의 가동률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공급 불안정만으로도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원자재 수급 리스크 관리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비축량을 늘리고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재 국산화와 재활용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일본이 말레이시아와 유럽으로 우회 루트를 뚫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자체적인 플랜 B를 서둘러 마련해야 하죠. 동시에 이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탈중국 공급망 재편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줍니다. 한국 기업들이 대체 소재 기술이나 재활용 솔루션에서 앞서 나간다면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에서 입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느냐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올라가느냐.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자원을 쥔 대륙과 기술을 쥔 섬나라의 대결.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국이 어떤 수를 두느냐에 따라 우리 산업의 미래가 갈릴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방관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주밀 간의 자원 전쟁,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 배터리, 반도체 기업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